네, 미디어 백테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언론을 보면서 이 언론 기사가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경입니다. 전문가를 모셔야 될 텐데요. 전문가는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재 에디터님 모시고 지금부터 유익하고 재미있기를 바라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미디어 백테클은 스픽스와 시민언론 민들레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명쾌하게 그리고 재미있기를 바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김성재 에디터님. 네, 우리가 이 방송에서 스픽스에서는 처음 인사드리고 시민언론 민들레 그 구독자나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많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미디어 비평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에디터고요. 미디어 비평이 지금 이름이 백테클이잖아요. 네. 이게 스픽스에서 아마 작년에도 진행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다시 돌아온 거고, 근데 네. 얼굴은 네. 바뀌어서 얼굴은 조금 바뀌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 살짝 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최진봉 교수님하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하고 문희정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럼요. 그때 아마 굉장히 재밌게 잘 봤었거든요. 엄청 재밌었죠. 네, 재밌게들 하셔서 네. 재밌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약간 그 어깨가 좀 부담도 되고 어제 잠을 못 자나 네. 이렇게 어깨가 좀 뻐근합니다. 근데 네. 유익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디어 비평이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재밌어하는 분야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비평을 왜 해야 되지? 라는 그렇죠. 바로 퀘스천마크가 있어요. 그 포인트예요. 왜 미디어 비평을 해야 되나? 이제 그건데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리고 맞죠. 정치 뉴스도 굉장히 많고 머리 아픈데 미디어까지 또 비평을 해야 되나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이제는 그 모든 시민들이 전부 다 미디어 비평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를 미디어 비평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주셨지만 시민들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어렵네요. 어렵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미디어 비평 프로를 꾸준히 보시고 하면 전 전문가가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요즘에 많은 시민들이 언론 개혁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시민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지만 솔직하게 언론 개혁이 왜 필요하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또 모르세요, 많이. 네,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언론 개혁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언론 개혁은 정말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언론 개혁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언론 개혁의 대상은 또 무엇인가? 이것도 있어요. 언론 개혁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시민들이 대체로 공감대를 이제 갖게 되고 해야지 이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송을 매주 월요일 9시 50분에 시작을 하는 거고 진행을 하는 거고 오늘이 첫 방인데 그러면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면은 앞으로 언론 개혁 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해야 되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다 아실까요? 네. 자신 있으세요, 전문가님? 네, 저는 이 방송에서 계속 그 말씀을 이제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 쭉 보시면 아마 아실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 저는 요목조목 질문을 한번 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면 못 넘어갑니다. 네. 근데 지금 미디어 비평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들이 미디어 비평을 스스로 안 하고 있죠. 비판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비판을 받아야 돼? 우리가 왜 비평이 대상이 돼야 돼? 이렇게들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유럽의 그 레거시 미디어들은요, 심지어 어떤 날은 그 신문 일면 톱이 미디어 비평 기사가 올라간 그러니까 일면 톱이 그 미디어 비평이라면은 내 언론을 내가 비평하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내 언론이 그러니까, 옆에 언론을 비평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미디어 비평이라는 것이 사실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자기 비평도 있고요. 매체가 자기 비평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매체별로 그러니까 신문이 방송을 비평하거나 방송이 신문을 비평할 수도 있고 또 언론인 비평도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김대중 주간이라든지 한겨레 기자라든지 그러니까 기자들 이런 그 언론인들을 비평하는 그런 비평도 있고 매체 비평도 있고요. 또 그
언론 산업 비평할 수도 있어요. 언론 산업 비평이라는 건 뭐냐면 언론이 다 광고로 지금 먹고 살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광고 때문에 언론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라든지 또 포털 비평도 미디어 비평입니다. 포털 정말 비평할 거 많습니다. 비평할 거 미디어보다 많잖아요. 더 많아요. 어쩔 네, 때는. 문제 많잖아요. 네, 이런 언론에서 비평도 보도를 있고. 잘해도 포털에서 감축이 보이지 네. 않아요. 그리고 또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디어 비평이 사실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근데 모든 국민이 이걸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네. 이거를 언론이 네. 스스로 알아서 네. 서로 상호 비평도 하고 자기 비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언론이 그걸 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스픽스와 시민 네. 언론 민들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백태클로. 과거에는 2000년대 한 초반 정도에는 그때는 이제 미디어 비평이 사실은 레거시 미디어들도 많이 했어요. 2000년도 초반 때요? 예, 우리 진행자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MBC에서도 네. 미디어 비평이라는 제목의 프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던 게 옴부즈만 제도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것도 홈쇼핑에서나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프로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공중파에서도 우리 공영방송들이 네. 미디어 비평을 했고 신문도 전부는 아니었지만 일부 신문에서 특히 네. 한겨레 신문에서 미디어 비평을 굉장히 활발히 했었어요. 2000년도 초반에. 초반부터 했었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조선일보하고 굉장히 각을 세우고 싸웠던 적도 있고. 지금 한겨레 어디 갔나? 근데 지금 그런 프로가 거의 다 지금 사라졌죠. 네. 더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제 아예 사라졌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미디어들이 알아서 이걸 좀 해야 된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래야 자기 성찰을 하고 미디어들이 언론들이요. 네. 그리고 상호 비판을 함으로써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아니 언론을 지금 누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요. 광고주가 줄이를 틀고 있죠. 광고주는 감시하고 견제하기보다는 광고주가 자기 광고하는 매체가 우리 회사 광고 잘해주나? 잘 홍보해주나? 우리 회사가 뜨게끔 그런 거 있잖아요. 기사를 잘 내주나? 그렇죠.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민원연이라든지 네. 미디어 매체들이 몇 개 있죠. 미디어오늘이나 네. 미디어스 같은 그렇죠. 이런 매체들이 있긴 한데 어떤 본격적인 비평이라기보다는 이 언론계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는 정보 공유하는 그런 역할이 한 80%인 것 같고 비평하는 그런 쪽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미디어 비평 프로가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레거시 미디어들이 스스로 이런 미디어 비평 프로를 좀 많이 만들어서 그런 코너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미디어 비평을 열심히 하고 있는 매체는 지금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스픽스 시청자분들은 아마 시민언론 민들레를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참관한 지 지금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시민언론 민들레. 예, 참관 때부터 미디어 비평 코너를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네. 제가 맡아서 쭉 해왔고요. 아직 소문 안 났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 우리 김성재 에디터님 얼굴을 누구시지라고 말씀하시는 제가 열심히 안 해서 분들이 그렇죠, 좀 제 잘못이죠, 계시지 않을까. 아니 언론계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정말 언론계 선배신데 그런 건 아닌데 또 그렇게까지 또 오늘 첫날이라 이렇게 굉장히 또 훈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첫날이니까 이렇게 가시죠. 네. 그래서 미디어 비평을 좀 저희 스픽스하고 민들레하고 또 열심히 하고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왜 미디어 비평이 필요하고 언론 개혁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언론 개혁은 사실 검찰 개혁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론 개혁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마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기억나시죠? 언론중재법 개정. 기억나죠. 그래서 징벌적 손배제 얘기 나오고 기억나죠. 그것이 언론 개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는 조중동을 폐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언론 개혁이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것이 전부일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언론 개혁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언론 개혁, 그리고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언론은 스스로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언론을, 미디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 비평 프로가 정말 중요하다.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과 정부와 또 언론과 그들의 역할, 여기에 또 정치권도 들어가겠죠. 그 역할에 당연하죠. 대해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50분에 지금 미디어 백테크를 꾸준히 함께 해주시면은 다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재밌게 해야 됩니다. 재밌게요? 재밌게 좀 진행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재밌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은 솔직히 어렵더라도 우리가 많이 이 정보를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이 수집을 해서 정말 알찬 정보, 정확한 정보를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제가요. 우리가 크게는 이진수 방통위원장 임명건과 지금까지 사태에 대해서 다룰 건데 바로 그 전에 앞서서 주제가 우선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최근에 언론인과 그리고 정치인들 한 3,000명이 아니 검찰이 나를 사찰했다. 나는 이와 같은 문자가 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받으셨어요, 그 문자? 저 지금 진행자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제가 안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받았거든요. 저도 받았는데 문자로 왔길래 왔길래 그냥 무심히 봤어요. 근데 그 저희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도 저 말고도 여러분이 그 문자를 받아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 봤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인가요? 거기서 이제 보낸 거고요. 저는 사실 작년에도 그걸 받았어요. 작년 그 여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그 이렇게 문자로 오지 않았고 어떤 우리 또 그 민들레 에디터 다른 에디터가 그걸 받았다라고 하길래 그 저는 통신 조회를 해봤어요. KT에 이메일 보내서 이거를 확인해 달라라고 하면 확인해 주거든요. 한 일주일 내로. 그래서 받아봤더니 이메일로 이제 답이 왔는데 보니까 작년에는 제 통신 조회를 한 그 수사기관이 4군데였어요. 서울중앙지검하고 또 서울시 경찰청하고 또 국방부 검찰단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 현 정부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네 곳에서나 받으시고. 근데 국방부 검찰단에서 왜 내 통신 조회를 했을까? 관련된 기사 쓰셨나요? 그게 아니고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왜 그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된 부승찬, 부승찬 그때 이제 의원이 아니었죠. 국방부 대변인이었죠. 이렇게 통화를 제가 자주 하고 몇 번 하고 했는데 아마 그래서 부승찬 씨가 수사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천공이 관저 하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방부 검찰단에서 제 번호를 조회를 한 것 같고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한 건데 그래서 지금 그 언론인 한 3,000명 정도 조회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언론인과 정치인 포함해서 3,000명 정도다라고 이것이 보도가 이미 나왔죠. 보도가 나왔죠. 첫 보도는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보도가 첫 보도 나온 걸로 제가 그렇게 저는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상한 게 그래요. 이게 지금 전체 이제 이렇게 통신 조회했다라는 문자를 지금 최근에 2일 날인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통신 조회는 이보다 더 7개월 전에, 그러니까 2024년도 1월 4일자로 제가 받았습니다. 2024년도 1월 4일, 5일자 이때 이틀 동안 조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7달이나 끌다가 이제서야 지금 이렇게 통보를 하는지 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3개월 이내에 그 본인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준 거죠. 그러면서 그 안 알려줄 때는 그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특별한 사유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테러와 관련도 있어서 빨리 그 본인한테 알려주면 정보가 새기 때문에라든지 뭐 이런 긴급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이후에 뭐 통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한데 이건 그런 예외 규정이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에 관한 거냐면은 반부패 수사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라는 건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른바 김만배 신앙님
그 녹취록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한 거잖아요. 그 대장동의 시드머니 수사,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관련된 윤석열 당시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좀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정확한 이것이 명예훼손이다라는 거잖아요. 참나 그 별게 다 수사를 명예훼손. 하느라고 반부패 수사부에서 하느라고 이제 그 아마 김만배 신앙님 두 분 뭐 핸드폰을 털었겠죠. 털다가 이제 관련된 전화번호,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게 누구인지 이제 다 조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고 주소라든지 주민번호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한 겁니다. 그게 지금 한 3,0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말고도 지금 걸려있는 게 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받은 거하고 다른 수사 번호로 그 받은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그 대체로는 지금 윤석열 명예훼손 관련된 거고 또 다른 수사는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 지금 이재명 당대표하고 또 추미애 의원도 그걸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지금 민주당에서 아마 이 통신조회 그 연락을 받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의원뿐만 아니라 뭐 당직자나 보좌관들도 다 그 신고를 하라고 해서 아마 수집 중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처음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를 뭐 올렸다, 글을 올렸다, 문자 받은 글을 올렸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받았는데 이걸 안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식사 자리에서 만난 몇몇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시길. 야, 나도 받았어. 이경 대변인도 받았어? 야, 이거 받았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받은 사람들은 왜 안 받은 거야? 야, 나도 올릴 걸.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뒤늦게서야 이렇게 SNS에 올렸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 언론인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뉴스타파라든지 몇 군데에서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신고를 해라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언론인들 중에는 전 또 놀라운 게 그 MBC 사장 하셨던 김중배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굉장히 원로 언론인이신데 노 언론인이시죠. 이분도 이걸 받으셨다고 하고 퇴직 언론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언론인들이 이걸 받은 거예요. MBC 그래서, 사장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언론인들도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항상 언론에 나와서 우리가 뭐 법대로 따박따박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통신조회하고 통보하고 이런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이거 개정이 돼서 2023년도에. 근데 그 전에는 작년이네요, 그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법적으로 유예가 2번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지금 2023년도 이후에는 이게 개정이 돼서 30일 이내에 무조건 통보해야 돼요. 물론 예외 상황은 조금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예외 상황에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위법한 거예요. 그럼 이 법적으로 어떻게 나중에 뭐 위법한 사항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문점도 또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법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보니까 오늘 아침에 누가 그 말씀하셨던데 예전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이거에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 후보가 한마디 했던 게 있던 그때는 것 같은데 21년도였어요. 공수처가 수사하고 막 그러니까 21년도였죠. 후보 시절이니까. 공수처가 수사인데 제가 그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성대묘사는 좀 못하고 뭐라고 있냐면 그러니까 텍스트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21년도 12월에 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와 그리고 뭐 김건희 씨 관련된 이제 가족들하고요.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 89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90명이 조금 넘어요. 지금 우리 현재는 3,000명이라고 했잖아요. 9명이 조금 넘는 그 사람들 통신조회했을 때 당시에 저와 제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 사찰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게 40년, 60년 전 일도 아니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 대낮에 거리를 할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짓거리. 백주 대낮에 활보하고 있다. 그리고 미친 짓이다? 그때 당시에 90여 명인데 미친 짓이다. 근데 지금 2024년도에 3,000여 명.
그 미친 짓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근데 그 중간에 법이 또 개정이 돼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질질 끌다가 7개월 만에 통보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대로 따박따박 처벌받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벌 받아야죠. 이거 네. 조회한. 그리고 하여튼 지금 그 언론인들도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다. 네. 분노 많이 하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거 뭐 비속어일 수 있어요. 네. 쫄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지금이 무슨 전두환 시절의 공안정국을 지금 뭐 다시 네. 부활시키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대체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가? 전두환 정권 진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정말 기억도 안 나는 아기였을 때, 그때 전두환 정권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 기억에는 전두환 정권이 거의 없거든요. 네. 80년대생이라고.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좀 씁쓸합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또 스픽스 네. 민들레 구독자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또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반드시 사찰이라는 표현 나왔고요. 이거 그렇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네,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이자 오늘의 또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진수 방통위원장, 많은 분들께서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시끄러워? 네. 어쩌게 했다는 거야? 국회에서는 왜 탄핵을 한다고 그래? 네. 그런데 뭘 또 무슨 투쟁을 한대, 이진숙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얼른 보기도 싫거든요. 솔직히 저도 방송 준비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간단하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된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평, 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냥 그 배경 지식 차원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 주변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도대체 방통위 뭐 하는 데냐. 그리고 이제 방통위 말고 얼마 전까지는 또 이름도 비슷한 방심위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방심위도 있고 방통위도 있잖아요. 그 정도군요. 근데 요새 방통위 막 나오고 또 얼마 전에 또 방심위 나오고 막 계속 비슷한 이름이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방통위는 뭐고 방심위는 뭐냐,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심지어 최근에는 지금 요새는 뭐 종이신문 거의 안 보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치. 저는 종이신문을 매일 보거든요. 거의 이제 한 10몇 개 신문을 다 보는데 거기에 앞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 아직도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네, 아직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계셨군요. 미디어평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보는데 신문 일면에 지금 방통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방심위하고 그만큼 이게 핫 이슈라는 거죠. 그런데 방통위 도대체 방심위 이게 우리하고 먹고 사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방통위 방심위가 생긴 거는 이명박 정부 때 네. 생긴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 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위원회라고 했었는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그 밑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방송과 통신과 관련해서, 방송은 우리가 규제 산업이잖아요. 지능 사업이 아니라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들이 여기서 좀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교수님 모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방통위의 문제는 뭐냐면 방통위가 공영방송 KBS, MBC, EBS 세 개 공영방송의 사장을 교체한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공영방송이요? 그렇죠. KBS, MBC, 사장을 EBS. 바꿔버려요? 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KBS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회에서 사장을 추천해서 올리면 대통령이 오케이 해서 KBS 사장 임명장을 줘요. 그래서 작년에 KBS 사장이 바뀌었죠. 박민 씨로. 바뀌면서 KBS 사장이 바뀌면서 KBS 프로그램들이 뭐 좀 이상해졌죠. 이상해졌잖아요. 더 라이브인가? 갑자기 없어졌죠. 여러 급결방. 프로들이 막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시청률 그렇게 높은 것도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앵커 막 교체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메인 뉴스, 밤 뉴스 앵커도 네. 그냥 갑자기 교체가 하루아침에 막 바뀌고 네.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들 그런 얘기 하시죠. 땡뉴 뉴스. 전두환 얘기 또 해야 되겠네. 진짜. 전두환. 그 땡 전 뉴스 다 아시잖아요.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나오는 거. 전두환 대통령. 예, 그게 이제 바로 어용방송. 네. 어용방송을 넘어서 이제는 그때는 이제 공영방송이 아니라 거의 관영방송, 관제방송이라고 불렀죠. KBS를. 그렇죠. 그 일이 지금 다시 벌어진 겁니다. 국민 작년에. 세금으로 대통령 홍보하는 방송이 돼버린 거죠. 예, 지금 KBS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작년에 사장을 바꾸면서. 그리고 그때 나서 저는 KBS 뉴스를 안 봐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많이 안 많이 봐요. 안 보세요. 시청률이 뚝 떨어졌잖아요. 네. 시청률이. 그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왔고요. 네. 두 사람이 다 탄핵을 당했죠. 네. 이번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새로 왔는데 이번에 또 탄핵을 시킨 겁니다.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안을 그 이제 뭐 국회에서 의결을 끝냈고, 네, 네. 근데 안 받겠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랬잖아요. 거부권이 아니라 이제 탄핵을 이제 발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일단 그 순간부터 방통위원장은 이게 장관급이죠. 장관급들은 직무정지가 돼서 일을 못하게 돼 있고요. 그 탄핵안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이제 판결을 내리죠. 그렇죠. 이것이 탄핵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인용을 하거나 이제 기각을 하거나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한 6개월 걸려요. 짧으면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여기에서 직무정지를 당했지만 정말 기가 막혀요. 월급은 또 받는데요. 네. 따박따박 매달 월급은 받는다고 또 합니다. 그 월급은 뭐 받아야 되겠죠. 뭐 이게 일단 잘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결정에 따라서 해임이 되거나 이제 그 직을 계속 유지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이유는 지금 국힘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임명되자마자 탄핵을 시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김홍일 위원장하고 이동관 위원장은 그래도 몇 달을 했어요. 한 3개월인가 뭐 이렇게 6개월인가 해서 이동관 위원장이 6개월, 김홍일 위원장이 3개월. 근데 그분들이 왜 탄핵을 당했냐 하면 제일 큰 이유가 그겁니다. 2인 방통위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원래 방통위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방통위원이 몇 명인지. 방통위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2명이서 다 땅땅땅 하고 넘어갔다는 소리인가요? 그 5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2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1명은 여당이 임명을 하고요. 2명을 야당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야당이 추천해야 될 그 방통위원을 하나도 임명을 못한 거예요. 과거에 이제 최민희 이제 현재 의원께서 이제 후보에 있을 때 그렇게 됐죠. 민주당이 추천을 했는데 임명을 안 해준 거죠. 그래서 계속 2명의 방통위원 체제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인 체제라고 하죠. 그렇게 5명이 땅땅땅 우리 공영방송에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사장들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 2명이 이제 야당에서 추천한 2명이 들어오면 시끄러우니까 됐어 우리 둘이서 우리 둘이 할 거야라고 한 거예요. 땅땅땅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방통위 법에 5인 합의제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합의제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둘이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둘이서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KBS 이사장 바꿔서 KBS 사장 바꾸고 이제 이번에는 MBC 사장을 바꾸려고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박민 KBS 체제처럼. 근데 지금 MBC를 장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MBC는 KBS처럼 MBC 이사회가 있는 게 아니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방문진이 있는데 복잡하죠. 복잡하네요. 방문진 이사들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KBS 이사진 그리고 MBC 방문진 그러니까 이사진인데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는 방문진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죠. 한마디로 사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고 이사진들이 구성이 필요하다. 근데 그 이사진들을 누가 바꾸냐 하면 방통위가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진들을 방통위가 바꾸는데 그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는 당일날 또 뭔가를 하지 않았나요? 그날 바로 당일? 10시에 취임식을 열고 오후 5시에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전체 회의는 둘이서요? 둘이서 지금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한 거예요. 나 오전에 임명장 받았어. 자, 오늘부터 일하자. 그래서 저녁 5시에 자, 네. 너 빨리 와. 우리 둘이 빨리 하자. 그래서 의결을 하고 다 통과시켜 통과하고 네. 기각할 거 기각해버렸는데 네. 그때 한 것이 뭐라고요? 그때 이제 이 사진? 이사진 교체를 다 해버린, 이사진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와. 박문진 이사진은 9명입니다. KBS 이사회는 11명이고요. MBC 박문진 이사진은 전체 원래 9명, 네. 또 KBS는 11명. 11명인데 그럼 몇 명씩 바꾼 거죠? 근데 KBS 이사 7명하고요. 네. MBC 박문진 이사 6명을 합쳐서 13명이죠. 네. MBC 감사까지 하면 14명인데 네. 13명을 그날 오후 5시에 전체 회의를 2명이서 전체 회의를 둘이서. 열어서 또 2인 체제를 가동시켜서 회의를 열어서 다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이제 참나. 이 과정이 이제 아주 재미난 과정이 벌어진 거죠. 네. 과방위에서 네. 과방위 이제 국회 과방위에서 과방위를 열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열린 거냐 회의를 열어서 방통위 사무처장하고 기획조정실장이신가요? 그 두 분을 불러서 이제 네. 원래 방통위원장 나오라고 했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이제 또 안 나왔어요 그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의원들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한 그 거예요. 유명한 거 봤죠? 네, 보셨죠? 설명해 너무 주세요. 웃기는 장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어떻게 1시간 동안 후보가 83명이었는데 83명. 그러니까 KBS는 52명이었고요. 네. MBC 방문진은 31명이 지원한 거였었죠. 네, 그 지원한 분들의 서류를 가지고 네. 1시간 동안 그거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1인당 네. 40초. 딱딱딱 40초만 할 수 서류를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보는데 1인당 40초. 서류를 어떻게 40초 보고 결정을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 방통위 그 직원이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그 투표를 83명을 서류를 놓고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네. 이미 이분들은 누구를 뽑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결정하고 투표하는 기준이 지금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 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원래는 없어요, 지금. 제대로 하려면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아니 기준이 있는데 이들이 결정한 거에 기준이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도 면접 심사를 해야 돼요. 근데 면접도 보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1시간 동안 두 사람이 앉아서 83명의 서류 가지고 투표를 해서 9명. 그랬더니 자 9명 KBS 이사 뽑는데 그럼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둘이 투표를 했는데 그게 딱 금방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안 맞아가지고 또 투표를 했대요. 그 투표를 한 7, 8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사람을 딱 맞춰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아이고 이게 면접도 말이 봐야 안 되는 되는데 절차인 안 거죠. 보고 그리고 당 가입한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본 거죠. 아니 이거를 한 사람 다 40초 그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네. 봅니까? 그리고 이게 정상적이라면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이래서 꼭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고 이견 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43초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땅땅. 못 한 거죠. 안 하는 한 거죠. 안 하고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았는데 이렇게 뽑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그날 7시쯤인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방통위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쭉 명단을 딱 공개했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의 면면이 또 아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면면이 어떤 분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봐야죠. 저는 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서 이게 화면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드릴 정말 기가 막힌 게 이때 둘이서 의결을 할 때요. 이진숙 본인 기피 신청안까지 내가 나를 기피 신청을 했다고 됐어. 이거 기각 같이 네. 했대요. 네. 아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MBC 노조 쪽에서 아마 기피 신청을 낸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러면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은 제척 사유가 되는지도 판단을 하고, 그런데 그 판단은 본인이 하면 안 되죠. 근데 본인이 판단을 해서 둘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그걸 판단해서 그냥 무시하고 또 그 심사를 진행한 것도 문제고요. 네네. 자, 이분들을 박문진 이사들 한번 짧게 한번 볼게요. 네네. 화면에 보시면 임무영 변호사가 나오죠. 임무영 변호사는 그 전에 했던 뭐 막말로 유명한데 여기 화면에 이분 보시면은 정말 유명하죠. 임무영 변호사 네. 같은 경우는
그때 지하철 엎드려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구걸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한테 뭐 네. 인어공주 장애인인데 네, 장애인인데 다리가 인어공주. 없다고 인어공주라고 조롱하고 그리고 또 조선인들은 자존심과 자기애가 강하지만 자존감이 낮다. 네. 이런 글을 또 쓴 적이 있었죠. 네. 자기의 그리고 본인 SNS. 저것도 있었죠. 그왜 중국이 인공위성 쏘아 올린 게 이제 추락을 하는데 그 추락하는 위치가 뭐 북한 그 주석궁이다. 네. 라고 해놓고 그 주석궁이 전라북도 또 전라남도 광주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라도 호남 비하 발언을 했었고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 그 검사 시절에 2003년도 검사 시절에 그 스폰서 그 책에 나왔었죠. 근데 그 스폰서가 또 검사와 유흥과 관련이 또 되어 있는 분이죠. 네, 그 책을 제가 예전에 봤어요. 2010년 년에 나온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오마이뉴스 시사인 기자 두 분이 그 공저를 한 책이었는데 네. 거기 보면 임무영 검사가 그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룸사롱 이른바 룸사롱만 가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한다 이런 그 글이 나와요. 진짜? 그래서 뭐 그 여종업원을 뭐 무릎에 앉혀서 무슨 뭐 어쩌고 이런 그 주인공이 바로 임무영 검사인데 그 당시에 그 책이 나왔을 때 제가 그래서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아마 많이들 아실 네, 겁니다. 네. 구영식 기자가 썼는데 구영식 기자는 만나봤어요. 만나서 그렇게 실명을 다 공개하면 그 위험하지 않느냐.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 고발을 하면 고소를 하면 네. 다치지 않느냐 그랬더니 구영식 기자가 그럴 리는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화제가 돼서 자기 이름이 더 알려지잖아요. 그 추잡한 진짜 그런 추잡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MBC 사장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다 내려버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표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네. 윤길용, 이우용 네. 이 두 분은 MBC 출신인데요. 네. MBC 출신인데 이 두 분이 김재철 사장 때 네. 또 김장겸 사장 시절에 그 MBC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고 했을 때 다 잘라냈던 거기 앞장섰던 분들이고 그때 2012년도 그때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때 이 사람들이 나서서 다 잘랐다는 거잖아요. 네. 이진숙도 그때 같이 있었죠. 그랬죠. 네. 이우용 씨는 자유민주시민연대라는 여기 지금 화면에는 보수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극우단체죠. 여기서 활동했던 분이고 김동률 교수는 지금 언론학자이긴 한데 이분이 예전에 동아일보에 칼럼을 쓴 게 있어요. 칼럼에서 뭐라고 썼냐면요. 공영방송은 그러니까 정부의 돈을 받는 지원을 받는 공영방송은 어용방송이 돼서는 안 된다. 친정부 보도를 하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발언을 그 동아일보에 칼럼을 쓰셨던 분인데 네. 그 칼럼 제목이 애완견이 넘치는 세상 이런 그 칼럼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애완견이고 뭐 경비견이고 뭐 와치독이고 이런 설명을 쭉 하면서 그게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KBS, MBC가 비교적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했을 때였는데 그때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을 가리키면서 애완견이라고 하면서 친정부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분이 지금 이 방심위 이진숙 씨가 임명한 방심위에 들어가 있고 손정미 씨는 TV조선 기자였고요. 네. 허익변 변호사도 뉴라이트 계열 단체에서 자문 변호사를 했던 분이고 더더군다나 드루킹 댓글 조사 사건 검사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 허익범 이 변호사가 지금 박문진 이사장으로 뭐 유력하다 이런 또 보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나같이 네. 유유상종이라고 비슷비슷한 분들을 이렇게 모아놨을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KBS 이사 7분은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 KBS 이사 7분의 면면을 봐도 권순범 그 이사는 그 원래 KBS 출신인데 이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들을 대부분 다 극우 언론인 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들의 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뽑느라고
뽑느라고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에 그렇게 정말 자격도 안 되는 정말 빵문회가 돼버린 네. 이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을 방통위원장에 앉혀서 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서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하고 탄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하기 직전에 하루 만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런 분들을 다 이사로 임명해서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네. 이렇게까지 무슨 이걸 이제 정말 쿠데타 군사작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질문도 하기 전에 다 쭉쭉 해주시는군요. 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MBC 민영화요? MBC 장악? 장악하고 민영화 시키겠다. 그 목적이 아니면 그 목적 딱 한 가지인데 그거 아니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MBC도 KBS처럼 아니면 더 안 좋게는 종편되는 건가요? 지금 KBS가 종편보다 더 심하지 않나요? KBS는 그 뒤로는 안 봐서 잘 모르겠어. 뭐 저도 열심히 보지는 않는데 거의 안 봐요. 네, 그 KBS는 종편이 거르고 간다. 약간 네. 이렇게 좀 됐죠. 요즘에 TV조선이나 채널A나 이런 네. 종편은요 네. 가끔 김건희 씨의 그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그 명품백 받은 이거에 대해서 가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KBS는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다루지 않거나 방송을 하지 않아요. 비판 뭐 이런 보도가 저는 그래서 지금은 KBS가 사실은 종편보다 더 심한 관영방송, 관제방송이 되어가고 있죠. 그러면, MBC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럼 그것을 KBS 이제 관용 방송화하기 위해서 네.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이제 현재 버티고 자진 사퇴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가요? 그 왜 이렇게 버티는 버티고 거는 있죠? 네. 지금 아마 7개월 이게 이제 헌재 결정이 6개월. 나오기까지는 짧으면 6개월, 3개월. 짧게는 3개월에서 어찌됐건 6개월이면 이 기간 동안 뭐 지금 방통위원장이 없음에도 뭐 불구하고 뭐가 진행이 되나요? 이미 시간 이렇게 끌기예요? 이사들을 선임했기 때문에요. 네. 이분들은 그냥 이제 이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사들이 일을 알아서 네. 현 정부의 입맛에 맞게끔 일을 해라. 그렇죠. 네. 구성을 딱 해놓고 네. 본인이 6개월간 뒤에서 월급 따박따박 받고 받으면서 와인 드시면서 빵 드시면서 드시면서 네. 그냥 얼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냥 국회에 일 안 하고. 나 너무 속상한 게요. 국회에 불러서 질의도 못해요. 이거 조금 속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문진 임원들은 아마 그냥 알아서 네. MBC 사장 교체하고 그 작업을 아마 하긴 할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아마 저는 제동이 하나 걸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방문진 아까 후보 방문진 후보가 30몇 명이었죠. 네. 그 지원을 했던 분들 중에 3분이 소송을 냈어요. 효력 정지 그리고 효력 정지 가처분 그 소송을 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사회, 그러니까 방문진 이사회,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1인당 40초씩 하고 막 걸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이사회 선임 절차가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사회 선임을 했던 것을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달라라고 네. 한 거죠. 무효 소송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이 지금 5일이죠. 9일 날 그 심리를 하는 걸로 지금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9일 날 그러니까요. 아마 결정이 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가처분 신청한 것이 인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용이라는 거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이사회 그러니까 방문진 이사회가 이사회를 열지 못하도록 법원이 아마 제동을 걸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왜냐하면 과거의 헌재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그거는 탄핵. 그렇죠. 이었고 탄핵이었는데 이건 아마 이거는 약간 좀 다르다. 행정법원에 냈는데 그 동안에 MBC가 예를 들어서 MBC가 아까 방심위 말씀드렸는데 방심위가 계속 그 MBC 보도에 대해서 그 총선 전에 총선 이후에도 몇 건을 그 법정 제재를 했죠. 네. 그 법정 제재한 것에 대해서 MBC 측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는데 17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 네. 신청. 그게
행정법원에서 다 받아들여졌어요. 아,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예, 이거 똑같이 지금 그 행정법원에 아마 소송을 낸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아마 그와 같이 네.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첫 번째는 이게 2인 체제에서 결정이 된 거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방통 위원 2인 체제. 근데 이미 법원에서요. 5명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2명이서 한 거다. 2명이서 했다. 근데 지금 2인 체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요. 이미 2차례나 이게 위법 요소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행정법원에서도 이게 위법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급하게 네. 이걸 그냥 이사회 구성이 돼서 이사회가 진행이 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인 체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진행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기피 신청을 냈는데 그거 무시하고 해버렸죠. 네. 그리고 또 면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40몇 초 동안, 네, 한 그러니까 40초 정도요. 한 시간 동안 자기네들 네, 둘이 1인당 앉아서 40초 투표했는 정도. 이런 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건 명백하잖아요. 이거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사회가 열리지 않죠. 이사회가 열리지 않으면 사장 못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MBC 사장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네. 아, 그럼 만약에 정말 네. 생각하기도 싫지만요. 법원이 행정법원이 네. 받아들여 준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이제 MBC는 그 사장 바뀌고 네. 이제 그렇게 가겠죠. 큰일 났네요. 네. 지금 더 라이브 없어진 것처럼 이것도 갑자기 막 다 바뀌고 그나마 MBC 라디오 우리가 뉴스라든지 좀 들을 게 좀 있었는데 진행자 바로바로 바뀌고 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KBS하고 YTN이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사장이 바뀌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시죠? 사장이 나와서 사과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했던 거를 KBS YTN 사장이 우리 이 보도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죠. 아니 국민께 좀 사과를 해봐. 아니 왜 윤석열 정부한테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과를 하고 좀 코미디예요. 아니 이거는. 그리고요. 네. 솔직히 KBS하고 YTN이 뭘 얼마나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비판 보도를 했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런데 사과를 했다. 네. 그러면 전망은 MBC 사장도 그 바뀐 사장도 나와서 막 절을 할까요 이번에는? 네. 누가 사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장 후보로는 벌써 몇 사람이 아마 거론이 되고 있고 유력한 사람이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도 매우 극우적인 그런 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진행이 되면 그 사장이 교체가 되고 하면 뭐 MBC도 KBS나 YTN처럼 그 친윤 방송, 땡윤 방송, 관영 방송으로 전락하는 건 그냥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걱정이죠. 너무 속상한 게요. 네. 지금 국민들께서 그래 야당 일 좀 해. 그래서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고요. 민주당뿐만 아니고 이제 야당의 표를 많이 주셔서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다수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막 나가니까 네.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법적으로 진짜 하나도 없어요. 아마 국민들도 지금 너무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을 제대로 다시 한번 잘 뽑던지 앞으로는 네. 아니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방송국,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민영화되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춰서 되지 않도록 무언가 꼭 국회에서는 이것을 입법화해서 제재를 네.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너무 많은 정보를 들어서 좋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에디터님께서 좀 못하신 말씀 있으면 좀 더 붙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께서 어느 쪽으로 더 좀 우리 구독자분들, 스픽스 그리고 시민언론 민들레 구독자분들께서 어느 점을 좀 더 우리가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걸 지켜봐야 되나 전반적으로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그 대신
길게 말고요. 네, 그 아까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운명 얘기하셨는데 네. 아마 이렇게 해서 버티고 탄핵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만 버틸 겁니다. 그 버티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자기가 할 일은 끝났다. MBC 이제 이사회 열리면 박문진 이사회 열리면 다 그렇게 할 거다. 이제 그래서 버티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자기는 탄핵 그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지켜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전 이게 극우 세력이 지금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주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챗GPT에다가 요즘 사람들 챗GPT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시죠? 많이 쓰죠. 챗GPT에다가 쿠데타란 무엇인가, 쿠데타의 특징을 좀 알려줘 그랬더니 한 4가지 뭐 그런 쿠데타의 특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정권이 교체를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비합법적인 방법을 쓴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 계속 그 비합법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2인 체제를 가동한다든지. 비합법적. 위법한 거네요. 위법한 2인 방통위 체제를 계속 좀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 따박따박 한다면서 지금.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신속하게 벌이고 있다. 특징이 비슷해요. 그래서 네. 이거야말로 윤석열 그 검찰 쿠데타였는데 이번에는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와 극우 세력들이 방송 쿠데타를, 공영방송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민주당과 우리 시민들, 특히 깨어있는 시민들은 뭘 할 것이냐.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네. 답답한 상황이고,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래도 이거를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적어도 MBC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MBC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MBC 기자들도 아마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고 힘들고 할 겁니다. MBC에 좀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레거시 방송을 그나마 조금 우리 국민들이 보시는 게 그나마 조금 보시는 게 하나 남은 게 MBC예요. 네. 레거시 방송 중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 방송 말고요. 네. 네. 근데 지켜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네. 네. MBC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MBC 말고도 네. 지금 뭐 조중동이라든지 많은 그 방송들이 친윤 언론이 돼서 정권 비판이라는 그 와치독 네. 본래 본령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지금 잘 하고 있는 몇몇 언론들, 예를 들어서 시민 언론 민들레라든지 또 뉴스타파라든지 시민 언론 민들레, 또 유튜브에서 또 스픽스라든지 이런 매체들한테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또 구독과 좋아요와 특히 후원. 우리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할 얘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준비한 거 그래도 다 못했는데 이제 방송이 다 끝나가는데 네. 준비한 걸 다 못했어요. 그만큼 많은 걸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늦게 말씀드리네요. 다음 주에도 미디어 백 태클과 함께 해주시면은 미디어 언론 개혁이 왜 필요하지? 지금 언론이 정말 진심이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이 풀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방송이었습니다. 첫 방송 어떠셨습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김성재 에디터 전문가님과 저 이경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